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쳤고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중국이 이란 최대 석유 구매국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을 떼어놓는 것이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외교 실패 시 군사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DF군 성폭력 비난 기고문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예루살렘 미닛이 이어집니다. JNS-TV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좌시 헤이슨이고 알렉스 트레이먼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다시 오신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행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하지만 먼저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만, 무역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 이란에 압력을 가해 전쟁을 중단하고 지역 내 항해 자유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란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글로벌 체스판에서 중국이 그 반대편에 앉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베네수엘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조용한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군사작전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분명히 대만 문제와 관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 문제는 트럼프가 꼭 다루고 싶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그것은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던 이란이 더 이상 그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매우 불만일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시진핑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의 글로벌 체스판과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원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란 문제는 아마도 양보하기 가장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 조각을 판에서 치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국은 굳이 판 위에 그 조각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이건 이미 매몰 비용 같은 거니까요. It's putting 같이 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는 그 한 가지 사안에서 양보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진핑이 이 문제에서 양보함으로써 트럼프가 다른 문제들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도 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이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중국은 이 갈등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큰 발언이라며 이 영상 한번 보시죠. 그는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그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발언입니다. 그는 그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곳에서 석유를 많이 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과 그 영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냥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란 영향권에서 물러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이 약속했다고 말한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내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 대신 당신도 대만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무기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에게는 이 문제가 여러 면에서 이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미국 무기가 덜 들어가길 바란다면 그들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알렉스, 지난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괴멸이
계속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동결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20년으로 충분하지 않다니요. 더 길어야 하나요? 아니요. 20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증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20년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문제와 농축 우라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반출할 기술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나 중국이 농축 우라늄 반출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살펴봅시다. 저는 적어도 심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이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하든 아니든 당신은 군사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만약 이란이 20년 동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식 시각으로 보면 그건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확실히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장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년은 그들에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JCPOA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와 전 미국 대사 론 더머가 말했던 것은 원래의 JCPOA에는 일몰 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의 차이점은 당시 이란은 모든 핵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란이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이는 무기급인 90% 농축까지 매우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좋아, 20년이 걸릴 거야. 하지만 20년이 걸리는 이유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핵시설이 파괴됐고 모든 핵 과학자들 그리고 수석 핵 과학자들까지 암살당했습니다. 즉 20년 후 이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협상이 있었지만 이후 네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휴전과 20년간 보장을 받는 거죠.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다시 핵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한 영향력과 유인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 이런 모든 상황이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주말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강도 높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라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이제 신뢰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조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로부터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있어서 분명히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흐름을 재개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없이 그리고 이란이 쾌속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선박을 위협하는 일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은 분명히 모든 쾌속정을 제거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핵 문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카타르와 같은 동맹국들 역시 석유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트럼프가 에픽 퓨리 군사행동으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농축 우라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는 그 농축 우라늄을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 농축 우라늄만 가지고도 이란이 무기급 물질을 개발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더티밤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란이 기본적으로 물러서기를 바랐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먼지라고 부르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것을 꺼내오기 위한 특수작전을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지상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병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을 꺼내기 위해 작업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민감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 무장 세력이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상에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인한 다른 탄도미사일 시설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추가로 노리는 군사 목표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협상의 적대적인 주요 지도자들 중 일부도 제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는 IRGC가 국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전은 제 생각에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의 6주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2, 3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부 소식통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이 페르시아만 깊숙이 위치한 카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은 이란이 실제로 대부분의 석유를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초기 휴전 때가 6월절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는 합의가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군사적 압박이 없으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포화 속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이 재개될 현실적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매우 강력하고 임박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이 사실상 버튼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대변하진 않지만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이란의 위협, 특히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크게 줄어든다면 다시 방공호로 들어가는 것도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알렉스, 몇 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언급하셨죠? 지난 며칠 동안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참모들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란 전쟁 한가운데서 IDF 참모총장과 신벳 그리고 모사드 수장들 모두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 방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현재 파악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는 총리실에서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 비밀 방문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모총장 대행이었던 지브 아그몬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했던 여러 발언이 공개된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네타냐후가 왕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 환영받았다고 밝히면서 그가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왕세자인 셰이크 벤 자이드가 실제로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네타냐후를 공항에서 궁전까지 직접 운전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방문 중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포대를 약속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한 포대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아이언돔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이란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기술을 즉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스처이며 아마도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런 아랍 국가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났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한 일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 일을 끝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를 초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타냐후가 중동 전체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즉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정상화 협정이 이번 분쟁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알렉스, 화제를 바꿔보죠. 우리 모두 미디어 전쟁에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JNS가 있죠. 그런데 며칠 전 뉴욕타임즈는 그곳의 주요 기고가 중 한 명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쓴 오피니언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주장들, 예를 들어 군견이 감옥에서 아랍인 수감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칼럼을 두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기돈 사르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모든 뉴스를 보도할 가치가 있다는 그들의 모토와 달리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흉악하고 왜곡된 거짓말 중 하나를 실었다고 이스라엘 측은 주장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에 발생한 성폭력에 관한 매우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천 명의 목격자와 사진, 영상, 그리고 하마스가 10월 7일에 저지른 성폭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저지른 성폭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에 닉 크리스토프가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발표한 실제 보고서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칼럼에는 기본적으로 14개의 출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4개의 출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용된 일부 단체들은 악명 높은 반이스라엘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걔들이 실제로 성적 학대에 협력했다고 말한 사실은 오히려 선물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한 일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나아가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역사상 최악의 유혈 모함 중 하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전체가 유혈 모함이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집단 학살이라는 주장은 유혈 모함입니다. 바로 그게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유혈 모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그런 유혈 모함입니다. 외무장관과 총리가 소송을 발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가 기자나 언론사를 고소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 소송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런 칼럼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특히 모사드가 돌고래를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훈련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우주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나 이런 온갖 끔찍한 중상모략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번 건이야말로 가장 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수들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켰다는 주장 말이죠. 하지만 뉴욕타임스 사무실 밖에서 이 칼럼 보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실제로 있었죠. 네. 그리고 저는 뉴욕타임즈를 보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즈가 X에 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누군가 댓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신뢰할 만한 소스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스테이트에이먼 교도소 안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 스크린 뒤에서 일어나는 성적 학대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 학대가 일어나는 장면에 대한 어떤 영상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뒤에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그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건 전복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자주 보죠.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하마스도 그렇게 해요. 그들이 한 일을 오히려 당신이 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시점도 당신이 그걸 지적해줘서 기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뉴욕타임스입니다. 자, 알렉스, 이야기해보죠. 지금 이스라엘은 선거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크네셋을 해산하고 선거로 가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까지는 대략 90일 정도 걸릴 겁니다. 초정통파 정당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지난 수요일에 실제로 크네셋을 해산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에 따라 선거는 10월까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이죠. 그러니까 6월, 7월, 어쩌면 8월, 9월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과 9월에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본 건가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시점에서 선거를 거의 2달 정도 앞당기고 싶어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면 아마도 9월 초 로시 하샤나 명절 즈음, 아마도 로시 하샤나 직전이 될 것입니다. 총리에게 이것이 더 나은 상황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선거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우리는 논의가 매우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혐오스럽고 끔찍한 광고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냥 밴드 떼듯이 빨리 끝내자, 선거를 최대한 빨리 치르자고 말하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150일이 아니라 90일만 더 겪으면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게 총리에게는 상대방이 재정비할 시간을 덜 주는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당들이 세력 확장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추가 50일, 60일 이 새로운 정당에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아마 현재의 정치 지형을 보면서 지금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하레딤, 즉 초정통파 정당들에게는
그들은 징병법 문제 전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하레딤을 제외한 온 나라가 제 생각에는 우파에서 좌파까지 모두 군 복무 대상 남성은 반드시 복무해야 한다는 데에 단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 군인들, 특히 국가 종교 공동체, 즉 다티 레우미 공동체 출신의 다른 종교 군인들이 300일, 400일 동안 전방 전투 임무에 복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종교계 청년들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토라의 이번 주 본문인 바밋바를 읽었는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 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모든 남성은 20세에서 60세까지 군대에 나가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토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라학자들, 이른바 토라학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심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음 정부에서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집권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볼 때 네타냐후는 분명히 중도에서 통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도와 좌파 정당들이 불안정하고 연정 협상 중간에 그들의 요구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그들의 이른바 필요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꽤 투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의 요구를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거의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받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비난받는 쪽이 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거 정치와 입지 다지기 그리고 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총리가 여기서 조기 선거로 가는데 실제로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됩니다. 꼭 채널을 고정하시고 이미 시작된 모든 선거 보도를 위해 jns.org를 확인하세요. 이번 가을에 차기 크네셋에 선출될 수 있는 모든 정당과 대표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분명히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 투표입니다. 총리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이 시기에 이 사람이 필요했고 네타냐후와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쪽 입장입니다. 또 한편에선 10월 7일 사태가 그의 임기 중 발생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현대 국가 역사상 적어도 1973년 이후로 최악의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조사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전에도 그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고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제 말은 전 세계에 네타냐후보다 더 오래 집권한 민주주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에도 그가 총리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는 특히 그가 총리인 것을 원치 않으며 어떻게든 그가 물러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 투표일 뿐입니다. 참고로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 5년 동안 연속으로 치러진 5번의 선거 또 똑같이 네타냐후에 대한 국민 투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연정 파트너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는 야이르 라피드와 합당을 했고 이 두 정치적 동료가 협력해서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제 생각에는 2012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우파 정당들을 밀어내고 네타냐후가 좌파와 함께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021년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가 야이르 라피드와의 순환 합의의 일환으로 총리로 등장했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베네트와 라피드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번에 함께 연정을 꾸렸던 아랍 정당들과 손잡는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반시온주의라고 선언한 정당이 정부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랍 정당이 정부에 참여한 유일한 이유는 네타냐후를 내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타냐후가 총리로 있는 것이 아랍 정당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보다 국가에 더 큰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 정당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쪽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베네트를 지지한다면 정부에 아랍 정당이 들어오는 것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네타냐후가 하레딘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타냐후와 하레디 정당들 그리고 민족 종교 세력이 61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네타냐후는 다시 그 우파 정부를 구성할 것이고 하레딘과 손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 아랍인이 들어가느냐 하레딤이 들어가느냐의 선거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거의 공약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지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사실상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했던 좌파들조차도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은 네타냐후냐 아니면 네타냐후가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 아랍인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레딤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 이번 주 투표 결과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조기 총선으로 가게 될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 마이크 허커비는 이스라엘이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하마스를 스스로 무장 해제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가 가자 지구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러 차례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누가 무장해제를 할 것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결국 유일하게 그 일을 하려는 주체는 이스라엘 방위군.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는 세계가 자신들이 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일을 하려는 유일한 주체가 된다면 그때 세계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보다 감사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질문은 허커비 대사가 이스라엘이 혼자 해야 한다고 할 때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일지입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 한다는 뜻인가요? 허커비 대사의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 항목 계획에는 인질 석방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커비 대사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이스라엘 방위군 IDF이라는 점입니다. 하마스는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남기에 급급하며 무기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다른 군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해서 국제 안정화군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유일한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바라는 것은 실제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만의 입지를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하마스의 군사적 영향력이 가자 지구에서 커지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터키군 주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지도 능력도 있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하는 임무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마스와 총격전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IDF만이 유일한 주체입니다. 호카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기꺼이 하려는 유일한 주체는 IDF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질문은 IDF가 가자 지구에 다시 들어간다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포인트 계획,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의 책임이 이스라엘 국가에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국제적 압박은 많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 상황에 관한 헤드라인도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헤드라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들어가면 하마스는 민간인들 사이에 숨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보도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수와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가자지구 전체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얻는 게 뭡니까? 하마스를 무장 해제한다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위협은 사라지지만 가자 지구에서 모든 총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총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데올로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데올로기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더 약화시킨다면 제 말은 그들은 이미 이전처럼 이스라엘 사회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배치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53%를 통제 중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킨다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 이스라엘은 통제 중인 가자지구 나머지 50%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가자에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10월 7일 전보다 더 나은 가짜를 가질 겁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그들은 지금 땅의 50%를 잃었고 땅을 잃는 것만이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죽이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듭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큰 영예이며 그 사회가 세뇌되고 교육받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굴욕으로 여기는 건 땅을 잃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 땅의 절반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야 땅을 돌려주고 수십억 달러가 쏟아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건 고시카티프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그 논리에 맞는 일이죠. 제 생각에 가장 말이 되는 건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전쟁 초기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자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중해 미비에라 같은 걸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재건을 한다면 자레드 쿠슈너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 남을 유인이 충분해지는 거죠. 이 파괴된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면 당신이 바라는 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대중의 거센 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발적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 일을 끝낸다고 할 때보다 현재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말 동안 기술적으로는 휴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조직의 최고사령관, 즉 하마스 군사조직의 수장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가자시에서 정밀 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딘 알카다드가 그의 이름입니다. 알딘 알카다드는 10월 7일 학살의 주도자 중 한 명인데 수장인가요? 아니면 새 수장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군사조직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해왔고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 들어가서 이 수장을 제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휴전 조건 하에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말이죠. 제거하면서 알하다드는 모하메드 시누아르를 대신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모하메드 시누아르는 야히야 시누아르의 형제로 매우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휴전의 정의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정의입니다. 과거의 휴전이란 테러리스트들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해도 이스라엘은 대응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소위 휴전 중에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내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부 레바논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임시 휴전을 45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45일이요.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휴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글쎄요. 이스라엘 방위군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헤즈볼라로부터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휴전은 저강도 분쟁과 이스라엘의 표적 작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레바논 측은 여전히 이스라엘 국경 마을에 포격을 가하고 있지만 하이파나 텔아비브 같은 곳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즉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이런 상황에 동의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실제로 그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저강도 표적 공격과 일부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는 이런 긴장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해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렬한 전투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해는 헤즈볼라가 단지 베이루트의 거점, 예를 들어 다위아라는 교회 지역 같은 곳으로 후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위아 내부를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즈볼라가 베이루트의 수니파 지역으로 본부를 옮기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베이루트의 수니파 지역을 공격하고 레바논의 수도에 더 많은 파괴를 가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것은 큰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필요할 때마다 공격하는 새로운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잔디깎기 전략이죠.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잔디깎기 전략이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잔디깎기는 3년에 한 번 잡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이 있다면 매주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그게 가자지구든 남부 레바논이든 정기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념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지상군을 투입할 각오가 아니라면 총으로 그들의 통제력이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진짜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인들이 그 교전에서 사상자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알렉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죠. 당신은 최근에 미국에서 2주를 보냈다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뉴욕시를 돌아다니고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말했죠. 당신의 고향이 아마 뉴저지, 뉴욕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했죠. 미국, 특히 뉴욕에서 상황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두렵다는 표현을 썼어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반유대주의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맘다니 같은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이번 여행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거리에서 바로 체감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거리에서 야물칼을 쓰고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많은 유대인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번 여행 때보다 도시가 더 안 좋아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 보였죠. 1년 반 전쯤 뉴욕시에 있었는데 그때는 거리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거리에서 이민자들이 더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더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와 스카rsdale의 여러 행사에서 발언했고 많은 회의, 수십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뉴욕의 저명한 유대인들과 말이죠. 그들은 분위기가 매우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맘다니와 그의 정책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 통과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시위대는 회당, 즉 유대인 예배당에 25피트 이내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25피트요?
그거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제 말은 여기서부터 컨트롤룸 끝까지 정도잖아요. 전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25피트 떨어진 누군가나 한 무리가 만약에 결심만 하면 회당 안으로 돌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여기 텔아비브에서 하는 사법개혁 시위처럼 70세 된 여성분들 이 팻말 들고 비비레흐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괴롭히거나 귀찮게 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티파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점점 더 늘어나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시에서 하는 말은 시위대에게 회당에서 25피트 떨어진 곳까지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제 말은 최소한 150피트나 300피트 정도는 회당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고 아니면 아예 회당 근처에서는 시위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싶으면 공공광장이나 공원에서 해야죠. 예배당 밖에서 시위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규정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나 유대인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회당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헤즈볼라 지지 시위대가 유대인 동네 거리를 행진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은 집 바로 밖에서 이런 테러를 지지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모습을 현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욕은 우리가 보고 있는 런던이나 유럽의 다른 지역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리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뉴욕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라고요.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뉴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 문제에 매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강인해지세요. 굳건히 버티세요. 시위대가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세요. 현명하게 행동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이세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무장하고 총이 허용된 곳도 있다더군요. 저는 페퍼 스프레이라도 소지하라 했고 자기 방어 훈련도 추천합니다.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에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해온 모든 노력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적들에 맞서 똑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세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분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 틱톡 인플루언서, 정치인들이 가치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큰 우려를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알렉스 트레이먼 JNS CEO님, 조시 헤이스틴 JNS 뉴스 특파원님, JNS TV 예루살렘 미닛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NS TV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슈퍼땡스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소식을 보려면 jns.org를 방문하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CNT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JNS TV의 예루살렘 미닛에서 다시 뵙겠습니다.